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10법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그 핵심은 내가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 바탕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야 근본적인 해결 원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의 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표의 가장 아래쪽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언어로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문제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바른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오늘날의 어떤 여러 사상가, 철학가, 그리고 뭐 심리학자 등등이 다 동의하는 뭐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없는 것이죠. 뭐 비트겐슈타인도 뭐 그런 말을 했죠. 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거면 그냥 아예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여기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쓸모없는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게 된 노트북 한 대가 인간을 달로 보낸 아폴로 계획이라는 것을 실제로 성공시킨 그때 사용된 모든 도구들을 합친 그 성능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트북을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과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노트북 하나를 만들려면 어때요? 전기가 필요하죠? 여러 공장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뒷받침한 자금의 흐름과 어떤 이제 서로의 신용 시스템, 뭐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지각 능력과 복잡한 활동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연결되어 있고 떨어져 있지 않고 지금 노트북을 단순히 사용만 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연관관계와 인과관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지각하는지, 인간의 지각 과정, 인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인간의 자각 과정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용한 것과 방해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로 구별해서 받아들인대요. 필요한 것만 그것도. 그래서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체계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눈길을 주지 않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모든 사물에는 또 반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보면 오르고 문을 보면 지나고 의자를 보면 앉을 생각을 하고요. 사과를 보는 것은 먹을 수 있으니까 보는 거고 자동차를 보면 올라타거나 피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물을 보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를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물 그 자체의 존재의 이유까지 다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매 순간 뇌의 절반의 능력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생존에 있어서 너무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친구를 보는데 유전자를 들여다보면서 보지 않죠. 가족이나 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의 통장 잔액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생각대로 단순화시킨 세상을 그 세상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이 세상은 단순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려고 존재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물들은 그 자체로 또 완전하고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아까 뭐 노트북 얘기했죠. 노트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편의를 주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다 복잡다단하게 연결돼 있고 끊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심지어는 우리 몸을 피부를 근거로 해서 피부 안쪽은 우리 몸이고 피부까지 포함을 해서요. 바깥은 이제 뭐 세상이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맞는 구별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제 뭐 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를 들면 뇌는 자동적으로 드라이버를 신체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통해 느껴지는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교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인식 문제가 실제로 그동안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이게 되게 철학적인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과학의 문제랑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학문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리 과학이라 하더라도 상상력과 그리고 가설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영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다른 학문들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영어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어떤 이제 뭐 음악가가 어떤 미술가의 어떤 그림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자가 그 음악을 듣고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어떤 새로운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 갈 때는 처음부터 새로운 영역을 가는데 어떻게 수학적인 증명이 다 돼 있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새로운 데 발을 디딜 때는 과학도 가설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하고 다소 엉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도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 모티브,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과학자들도 책도 읽고 활동을 또 실제로 해요. 그래서 뭐 과학자가 음악을 듣다가 또 어떤 가설을 얻기도 하고 이 과학자도 연구한 거를 보고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문학가가 이제 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SF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또 SF 소설을 본 어떤 뭐 사회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위기의식을 막 느끼면서 어떤 활동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건 진화론이건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도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죠. 어떤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연결이 된 거죠. 폭발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다 존재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연결돼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되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아까 이제 드라이버 얘기를 하다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 책에 없는 내용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얘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에 올라타는 순간 자동차 나를 하나로 뇌가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영역에서 자아와 어떤 사물 간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가족, 연인, 친구 역시도 그러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가까워질수록 내 자아가 확장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신체 일부를 잃어버릴지라도 가족의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극장을 가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어두컴컴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던 그런 공간이 화면이 시작하면서 어떤 내가 상상했던 어떤 화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느덧 그 화면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나랑 상관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뭐 정리하는 뇌라는 어떤 또 심리학 책이 있는데 그것도 뭐 나눌 게 있으면 나누면 좋은데 되게 묘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쨌든 처음에 잘 익숙하진 않지만 잘 모르더라도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처음부터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라이벌로 느껴지고 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부터 인간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 역시도 비슷해요. 내가 속한 국가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다른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이 희생하는 거는 그냥 뭐 영화 속에서 전쟁 영화 보면 그냥 적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나의 동료라든가 내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각 과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분리될 수도 없고 복잡한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행동, 그리고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인식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고, 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한번 좀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은 과정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일단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수리를 위해서 복잡한 자동차 구조를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자동차면 탈 것만 생각하다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이 자동차의 구조를 느닷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평상시에 못 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고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사를 찾고 정비사 역시도 우리 사회 일부구나라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혼돈에 놓이게 되면 뱀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건 좀 창세기 비유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건데 이 혼돈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언어로서 어떻게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이 올바르게 바르게 움직여야 우리도 단순하게 살 수 있고 그 단순한 메커니즘 속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컷 좋건 이렇게 혼돈, 자동차 사고라든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때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언어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성실하고 어떤 정직한 여인이 어느 날 믿고 있던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순간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겠어요? 아까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자동차의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인은 그동안 내가 남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한 아내가 아니라 배신당한 아내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부터 나는 과거부터 행복한 아내가 아니었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철학적 인식, 이 책에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않지만 중요한 또 철학 인식 방법이 나와요. 뭐냐면 과거가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분명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역시도 혼란스럽고 불확정적이죠. 우리가 현재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죠. 이렇게 현재에 대한 인식이 막 바뀐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아내가 겪는 이 일 역시 어떻게 돼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게 되는 순간 바뀌는 거죠. 물론 과거의 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본인이 과거부터 불행한 여자였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죠. 이게 과거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주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 역시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사 연구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죠. 재인식되고.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죠. 현재가 바뀌고. 실제로 그 역사에서도 어떤 사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현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독재라든가 아니면 카리스마를 발휘하던 왕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게 평가가 되고 만약에 민주주의적인 것을 강조하는 정권이 자리 잡게 되면 역사 해석에 있어서 어떤 독립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불쌍한 이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역사 해석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대로 할지라도 우리 인식이 바뀌니까 사실상 과거가 바뀌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아까 남편의 배신을 겪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면서 뭐가 문제였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잡한 인과관계의 어떤 그 그물망 속에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내 가정 안에서만 생각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돈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뭐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뉴스에서도 매일매일 혼돈을 유발시키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붕괴가 됐죠. 루안다 대학살 등등. 우리는 보통 평안 속에서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지만 이 이면에는 엄청난 원인과 결과들이 작용하고 있고 엄청난 혼돈이 존재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아내가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겪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예상치 못한 혼돈에 빠진다면 일단 그 혼돈을 똑바로 바라보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원래 원천적인 메커니즘은 굉장히 모든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본다 했죠. 그런 작동 원리를 버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또 이제 남편에게 배신받은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징후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심지어는 어린이 동화에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은 동화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뭐 동화가 또 이런 걸 또 담고 있는지 몰랐는데 미국 동화인데 아이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용이 그러니까 처음엔 조그만 용이었는데 아이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드래곤 용이 어른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용을 보면서 용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데 어른들은 막 모르겠다고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서 무시하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용이 거대하게 커져요. 점점 커지다가 어른들이 계속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때마다 점점 커지다 나중에 집이 무너질 정도로까지 이제 용이 등치가 커집니다. 그때 돼서야 어른들도 용이 있었네라고 하면서 허겁지겁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용이 이렇게 싹 사이즈가 다시 작아지면서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크기로 작아지는 어떤 그런 동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회피하는 어떤 심리를 묘사한 그런 동화래요. 뭐 그냥 의미를 모르면 뭐로 이런 유치한 동화가 있어 하고 뭐 참 돈 쉽게 버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어떤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용이 존재한다는 게 용은 여기서 문제를 이제 나타내는 문제를 상징하는 거죠. 처음부터 작아 보이는 문제라도 어쨌든 보이면 얼른 그걸 인정을 하고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키우지 말고 이걸 빨리 처리할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혼 서약 이런 것들 역시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뭐 대다수의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알겠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혼이 뭐 한쪽 눈을 뭐 감고 뭐 살아야 되고 뭐 인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죠. 뭐 드라마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리고 뭐 환상을 막 불어넣어주고 이런 거는 뭐 사실 전혀 이제 현실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우자의 경박한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그걸 안다면 가능하면 고쳐가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이제 그 인위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이제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뭐 막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이제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어떤 그런 과정만 너무 이제 과장해서 이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부부간의 불화는 또 이제 아이들의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표출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증오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또 이제 가인과 아벨의 또 그 이야기에 또 비유를 또 하고 계세요. 그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중에는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인데 결혼 생활을 망가뜨림으로써 이 세상 혹은 이제 근본적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자신이 잘못된 것이나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뭔가를 돌리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피를 하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를 하면 미래가 암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꾸 회피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또 살펴보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견 충돌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대면하면 일단은 충돌이 일어나고
뭐 싸워야 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어려운 과정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걸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해? 아까 그 용 이야기 있죠. 애들 동화 용. 그래서 그 용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서 마치 이제 집이 무너지는 그 사이즈까지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기의식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이게 대면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대면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고요. 모호한 태도를 갖는 이유는 피할 곳을 주기 때문에 당장 피할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제 인식 과정,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인간이 최고 수준의 삶에 이르면 영혼과 세계는 언어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언어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도구로 다 생각을 하죠. 깊이 있는 생각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식 자체의 문제는 언어로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어로서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확하게 뭔가를 구별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혼과 정신의 기능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내 개인의 내면이 복잡한 것뿐 아니라 사회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게 다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을수록 문제의 원인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또 비유를 하세요.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깼는데 이게 죽을 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걸 의사한테 정확히 표현을 해야지 의사한테 엉뚱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치료를 받고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고 단어들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내야 정확한 어떤 해결책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혼돈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해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단순하게 그렇게 원래 인간 고유의 어떤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무엇이 잘못되는지에서 잘 짚어가면서 언어로 잘 표현해서 고쳐가는 과정을 밟아가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언어로 바르게 인식하고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말로 표현해가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번외편이지만 공부가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적절한 단어와 말 이런 거 쓰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이어서 막 성공, 출세,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얻는 거 여기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장문이라든가 문장을 잘 쓰는 것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글을 잘 쓰는 거는 뭐 그게 당장 돈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어로서 잘 표현을 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고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 피하지 말고 바르게 언어로 표현한 뒤 해결하고자 애쓰라. 이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혼돈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